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의 온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만한 사연.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거의 모든 스크린 도어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올록볼록 점자 표면을 살며시 더듬어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 작은 점이 내겐 말 그대로 점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 또는 길이 될 테지. 우린 각자 처지에 따라 다른 게 많다는 사실을 만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몰라. 슬그머니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코올리기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있는 광택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화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잡지를 덮을 즈음 글이 실린 매체와 이야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유치원 학예회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으로 올려 연애편지 한 줄 안 써본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맞댄 채 오, 나의 영원한 줄리엣, 오, 로미오 같은 대사를 절절하게 주고받는 것 같다고나 할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낡은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시 난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럴만했다. 등하교 때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했고 낯선 광경을 목격하면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문을 품기도 했으니 말이다. 특히 동네 미용실 같은 곳에서. 여하튼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은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세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승객은 딱하다는 투로 빈정거렸다. 맞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은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 아닐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가끔은 아쉽기만 하다.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는 날이었다. 6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에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는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헤아림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 모두가 귀가할 무렵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야로의 동명 만화를 영화한 심야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극의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가락이라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처럼 싱거운 결말과 온돌방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심야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 준비를 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이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걸로 같은 그런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나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고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 라는 말도 그렇다. 이런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 내 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아에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봤다. 이를 사람에 대해 대입해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을 한 뒤 그 친구는 말이야, 내가 좀 알지 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잘 안다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되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결혼. 몇 해 전 늦장가를 간 선배가 있다. 선배는 깐깐한 남자였다. 최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최고의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최고급 호텔에서 선을 봤다. 하지만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부터 들추는 버릇 때문인지 조건에 맞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 덕분에 어느 동네에 어떤 호텔이었는지
어느 호텔 커피숍의 전망이 좋은지 같은 잡다한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선배가 짝찾기 모험을 멈추려던 찰나, 즉 직심도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나는 집신만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려던 순간, 그는 경력직으로 회사를 옮겼고 그곳에서 동료 여직원을 보자마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에 빠져들었다. 사내 연애를 시작한 그는 반년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 이직을 통해 일터와 신부감을 모두 얻었으니 화투에서 한 번에 피 2장을 따는 일타쌍피를 몸소 실천한 셈이다. 결혼식 직후 선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소회를 밝혔다. 그의 발언에서 나는 약간의 허세와 오글거림과 순수함과 나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선배 옆에 신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 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결혼이 미친 짓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줘. 다만 전에는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 했던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결혼을 생각하게 됐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마모의 흔적. 어느 포근한 봄날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타이어 전문점에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가 어서 오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청년은 아마 콧등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타이어를 갈아 끼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다 불쑥 말을 건네봤다. 불현듯 궁금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 실례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타이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운전자랑 닮았다거나 뭐 그런 거. 아, 그럼요. 전 타이어만 봐도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정말요? 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 고객의 운전 습관이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곤 해요. 원래 타이어의 정식 명칭 러버 휠이었다고 해요. 고무바퀴의 뜻이죠. 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 고객의 운전 습관이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곤 해요. 원래 타이어의 정식 명칭은 러버 휠이었다고 해요. 고무바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들 타이어라고 불러요. 왜일까요? 자동차 부품 중 가장 피곤한 게 타이어라는 거죠. 아, 재밌네요. 네. 그런데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발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한 운전자가 많아요. 운전에 3급이라는 게 있어요. 급출발, 급가송, 급정지인데요. 이걸 밥 먹듯이 하는 운전자들은 성격이 삐딱하고 과격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끌고 온 차량을 살펴보면 아니나 다를까 타이어 상태가 엉망이라니까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의 말을 되씹었다. 그리고 그 말에 내 삶을 비춰봤다.
나는 자동차 타이어에 어떤 자국을 새겨놓았을까? 마모된 흔적을 복원하면 내가 지나온 길과 그 여정에서 채취한 삶의 태도를 짚어볼 수 있을까? 청년의 증언처럼 사람 성격은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걸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즉흥적으로 변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네 일상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삼라만상에 꽤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질은 다른 것과 잘 섞이지 않는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의도하지 않는 순간에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나거나. 여행을 직업으로 삼은 녀석.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딘가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 유전자 안에 각인돼 있으며 인류 문명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박한 현실 탓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갈 뿐.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여행자는 낯선 길에서 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풍경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 백미러를 통해 지나온 일을 살피듯 삶의 궤적을 슬며시 되짚어 볼 수도 있다. 후지와라 신야라는 일본 작가는 여행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여행에서 날 것의 풍경을 건져 올려 기록하는 작가로 유명한 그는 아무런 정보 없이 훌쩍 길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또한 눈으로 얻은 정보를 경계하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인도 여행을 할 때 겐지스강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백지 상태에서 아기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본질이 보입니다. 돌연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대학 4학년 때 동아리방에 모인 졸업반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 업으로 삼고 싶은 직업을 늘어놓았다. 종종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대학생 취업 선호도 분포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녀석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다 난 여행을 직업으로 할 거야 라며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내놓았다. 우린 녀석의 계획을 듣고 하하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대신 여행지에서 엽서나 보내 하며 껄껄대며 웃었다. 우린 녀석의 계획을 듣고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여행지에서 엽서나 보내 하며 껄껄대며 웃었다. 그때 친구들이 터트린 폭소는 녀석의 계획을 깎아내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와 격려의 환호성이었던 것 같다. 우린 친구의 성이 정씨라는 점을 착안해 인디아나 정스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다. 몇 년 뒤 친구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 돈이 모이면 휙 하고 파리로 프라하로 떠나곤 했다. 그리고는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고 했다. 녀석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들 꿈을 잃어버렸다고 자조하기 분주한 세상이지만 그 친구만큼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실행하여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 했다. 녀석은 말했다. 기주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 노력을 강요하는 폭력. 채찍질이란 뜻의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다. 제목 그대로 채찍을 휘둘러대는 영화다. 스승이 제자에게, 감독이 관객에게. 저예산 영화인데 줄거리도 비교적 단순하다. 최고의 재즈 드럼 연주자가 되려는 대학 신입생 앤드루가 교내 밴드에 합류했다. 지도 교수는 스파르타식의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플래처. 플래처 교수는 칭찬이 재능과 꿈을 좀먹는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만하면 잘했어 라는 표현을 가장 혐오하는 그는 학생들의 달팽이관에 채찍질을 하겠다는 듯 연습 도중 온갖 폭언을 날린다.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박자가 틀렸어, 바보, 멍청이 라고 으르렁댔다. 그가 자신의 혀로 휘두르는 채찍은 제자들의 귀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후려쳤다. 누군가 내게 플래처 교수처럼 학생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더라도 잠재력을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뭐 그만 아닌가요? 하고 묻는다면 난 반대일세 라고 답할 것이다. 노력은 스스로 발휘할 때 가치가 있다. 노력을 평가하는 일도 온당치 않다.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 중에 종종 내 노력에 등급을 매기려는 이들이 있다. 그런 관심은 정말이지 부담스럽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관심은 폭력에 가깝고 상대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건 착취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앤드루가 사천과 성공의 기준을 두고 언쟁을 벌이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한마디 쏘아붙인다. 34세 빈털터리가 되고 술과 마약에 취해 죽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안 그래? 유명 재즈 연주자인 찰리 파커의 삶을 빗대 드럼 연주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애둘러 평가절하한 것이다. 그러자 앤드루가 눈을 부릅뜨고 대든다. 전 34세 죽더라도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영화라서 가능한 멘트였으리라. 뭐 그렇다 해도 이 얼마나 순수하고 절박한 대사인가.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감히 토해내지 못하는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다. 그뿐이랴. 게다가 어떤 영화는 어두운 방에서 문을 열면 빛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내 마구 솟구치게 한다.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을 나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스위치 같은 게 딸깍 하고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솔로 감기 취향론. 인간은 외로움에 사무치면 자신의 그림자라도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 못해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곪는다고 강변하는 친구 A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A도 마찬가지. 녀석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3번 열리는 동안에도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호감에서 출발한 감정이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규류처럼 사라질 때마다 A는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에 나오는 사내처럼 양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녀석은 술자리에서 늘 궁시렁댄다. 연애하고 싶은데, 정말이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런 녀석이 줄기차게 주창하는 이론이 있다. 이름하여 솔로 감기 취향론이다. 연애와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연애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야.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체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나를 봐. 연애를 못해서 감기와 함께 살다시피 알잖아. 솔로가 감기에 취약한 게 분명해. 참으로 어설픈, 아니 서글픈 이론이다. 게다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육상 경기에 바통 텅치를 하듯 끊임없이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도 잔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우문에 말려든 녀석은 즉각 우답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간단해.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야. 배우자나 연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지. 면역력도 감퇴할 테고. 아주 쉽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단 A는 늘 외롭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산다. 이렇게 이기준님의 언어의 온도를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느낀 게 있었어요. 제 직장 동료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답답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내 맘처럼 쉽지 않다. 나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문득 언어연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짜는 진짜와 구별하기가 쉽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가짜는 많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꾸미려 하기 때문이다. 저도 저희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웬만해선 꾸미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들도 꾸미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친구는 그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꾸며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꾸미지 않고 보이려고 하려는 중입니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책은 저희 재수씨가 추천해주신 시집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